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윤광기 변호사님부터. 네, 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대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임대차 관련 사건. 그러니까는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죠? 예, 신탁 등기라는 게 생소한데요. 보통 어떤 것이냐면요. 네. 소유자하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탁회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그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네. 그대로 유지 관리하면서 소유자가 대출금을 다 갚게 되면은 네. 신탁 계약을 해지해서 소유권을 돌려주고 그리고 소유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끝나는 그런 계약입니다. 신탁 계약이. 그래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인 이 저희 의뢰인이 소유자를 잘못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 신탁회사가 아니라. 예.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다음에 보니까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고 어찌어찌 해서 해결해드렸던 그런 사건 준비해봤습니다. 자, 신탁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진영 변호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현재 이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간단한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지금 거래처 사람을 이제 입주해서 거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제 전대차한 형식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임차인이 이제 그 과정 이제 그 뒤에 좀 그 거래처하고 좀 분쟁이 발생했고 이제 거기다가 임대차 기간까지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처 사람한테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가줘야 또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한테서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가야죠. 예, 근데 이제 분쟁이 발생한 이제 거래처의 그 사람이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안 나가는 예,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됐거든요. 이게 일단 뭔가요, 이진영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거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차에 관해서 이제 민법에 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좀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물 이제 임대차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고요. 상가 임대차는 별도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 내용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너무 기니까. 예, 네. 그렇죠.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임대차 기간을 이제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돼 있고, 그렇죠. 네. 이제 차임이라든지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 그다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그다음 이제 대항력을 부여하는 규정, 그다음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나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제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이제 그런 보호 규정,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언급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천 지역도 그랬고요. 요즘에 또 수원 지역의 전세 사기 문제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할 때 뭐부터 확인을 하고 챙겨야 되나,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등기부 등본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윤광기 변호사님? 네. 그 부동산 등기부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대한 그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은 어디에 있는 주택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네.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기재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뭐가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보고 저희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즘엔 좀 달라졌나요? 예,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색해요. 근데 이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서류로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자 기록으로 남게 되는 상황에서 등본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발급받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등기사항 전 증명서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계약을 한다면은 계약 상대방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목적물이 네. 내가 확인한 그 물건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으로 그 임대 목적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몇 호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임대차 목적물이 맞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갑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소유권자가 표시되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그 소유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제대로 그 임대인이 그 소유권자와 맞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개를 받을 때는 이 임대 목적물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떤 근저당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 그게 맞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요즘에 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건데 그렇다면 네. 근저당권이나 이게 등기부 등본을 딱 봤더니 근저당권 혹은 가압류 이런 권리 관계가 있어요. 봤더니 서류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계약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있어도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고 뭐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대 목적물 가액이 5억 원이다. 그런데 가압류나 근저당이 4억이 설정돼 있다. 그런데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5억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4억을 빼면은 네. 1억밖에 그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 목적물 가액이 5억인데 가압류나 근저당권 가액이 2억이다. 그러면은 2억짜리 보증금 계약은 충분히 체결해도 그렇죠. 나중에 문제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생기더라도 남아있는 금액이 예, 3억이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을 따져봐야 되지만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주택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라면서 요즘에는 전세 사기를 막는 특약 조항 뭐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진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세 계약서 쓸 때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매매 계약이든 뭐 전세 계약이든 이제 주로 다 공인 중개사님들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제 뭐 전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표준화된 계약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당연히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보증금 얼마다, 뭐 차임 그러니까 월세를 말하는 거죠. 뭐 네. 차임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 이제 막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 뭐 전대차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다음 뭐 임차권 양도하면 안 돼. 이제 혹시나 그런 거 하면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계약 해제권이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뭐 사정 변경으로 이제 뭐 또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특약 사항들이 좀 뭐 조금 이제 기재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뭐 근저당권 이런 게 좀 불안하면 잔금 이길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혹시나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있는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뭐 근저당권을 언제까지 말소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어떤 국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걸 체납한 사실이 없다. 또 이런 걸 확인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특약에다 써놓는다. 예, 그렇죠. 아니면 좀 뭐 사소한 거지만 도배는 누가 해준다, 뭐 임대인이 해준다.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뭐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회자되는 내용들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계약한 다음에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제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계약한 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면 또 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제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또 이런 특약 그런 부분들은 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조언들이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내용을 넣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계약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계약서에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차는 이제 민법에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내용들이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법률 규정을 따라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작정하고 이제 처음부터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경우에는 뭐 또 사실 뭐 우리가 또 처음부터 막 좀 모르는 사람을 고의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속이는 자체를 100% 완벽하게 그걸 막을 수 있다. 그건 쉽진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약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제 넣을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100% 안전한 건 아니니까 뭐 나중에 뭐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금 새롭게 말씀을 하신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다는 이 새로운 특약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을 하고 기망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작정을 하고 사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칠 때, 그럴 때에도 나는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자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네, 그렇게 그런 보시면 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약서에 넣어야 될 정도로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질 만큼 이런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윤광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가 너무나 심각해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대항 요건이라는 게 뭡니까?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개념이 대항력, 우선 변제력 요 두 가지인데요. 네. 법적 용어라서 좀 어려워서 그냥 실생활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사를 한 후에 맨 처음 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뭐냐? 네. 임차주택에 어떤 양수인이 있거나 그밖에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네. 근저당권자가 생기거나 가압류권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임차인이다. 이러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라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말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자가 빚을 져가지고 경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자가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 임대주택에서는 계속 살 수 있다라고 그렇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 당연한 권리네요. 예, 맞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항력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아유, 말이 어려서 이것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항력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에 이사를 하고 네. 전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네. 확정일자 기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이 확정일자 대장에 자기네가 기재를 하고 네. 그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다가 네. 확정일자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맞아요. 예. 예, 그게 확정일자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입 신고 후에 예.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예, 변제권이 예. 생긴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그 확정일자가 작성된 일자에 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 이거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날짜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네.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이런 우선 게 변제권. 중요하게 되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 그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의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선 예. 변제권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겁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소액 임차인의 예, 경우에 예. 인정되는 거다. 그 임대주택이 경매 절차나 음. 그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에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라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 등기를 하기 전에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즉 인도를 받아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일정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 일단 제도상으로는 보호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 2년 동안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재계약을 할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요, 이진용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던 내용이죠. 없다가 2020년도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면서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장 기간이 이제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이제 4년으로 높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약 갱신할 때 차임이나 이제 보증금 증액도 기존 차임 보증금의 이제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네. 그렇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갱신이 돼야 돼요. 다만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이제 추가로 2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몇 가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살 거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네. 그런 경우들. 그래서 실거주를 사유로 나는 이제 갱신 이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이제 그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제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게 계약갱신 이제 요구권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갱신계약서 작성할 때 네. 갱신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한다. 이제 그런 문구를 이제 기재하시면 돼요. 계약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일단 내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잖아요, 한번. 예. 그러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은 여기 직계 존속 비속 포함을 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한다. 이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그러니까 2기의 차임액, 그러니까 두 달치의 차임액을 연차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무단 전대,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줬을 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임차 목적물을 좀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파손했다. 이제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시고 계신 사건은 뭐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집에 살게 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갱신되는 경우, 이것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 건가요? 어때요?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함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집을 걸 수 없으니까. 요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 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함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좀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 먼저 임차인의 어떤 귀책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달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때.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네. 그 다음에 주택을 파손한 경우에,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를 해준 경우,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또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그렇군요. 네네. 그럴 수 있다. 자,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생긴 분쟁 사례, 오늘 준비하신 이진용 변호사님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상담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상담 사례인데 이제 임차인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서 뭐 자기가 들어가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황이 그 임대인의 실거주를 좀 믿지 못하겠다. 뭐 어떻게 되냐, 뭐 실거주인지 아닌지 뭐 확인 잘 안 된다.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뭐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사실관계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의심을 하시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거나 뭐 실제로 그 임대인이 들어와서 사는지 아닌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의심만 가지고 있지 입증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눠 보면 그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을 때 이제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 삽니다, 뭐 부모님이 들어와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좀 믿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조금 약간들 분쟁이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죠. 뭐 들어와 산다는데 예. 그러니까 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라도 혹시나 정말 그런 어떤 정황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황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게 분명하다라는 예. 이제 정황상 증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확실한 증거를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 내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뭐 등기 이런 걸 떼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찾아야 나중에 소송을 하면 네. 소송 통해서 뭐 아, 당연히 뭐 소송을 실제로 통해서. 누가 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예. 소송을 일단 해야지 예. 가능하군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분이 겪으신 그 사건들, 분쟁들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윤광기 변호사님은 신탁회사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 그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오피스텔의 원래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원래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그 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위임장 이런 것들도 약간은 위조 비슷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인데 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던 원 소유자를 상대로는 받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의 7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가운데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됐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책임을 물어서 70% 정도의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예. 결국 변호사님의 도움 덕분에 그래도 70%지만 되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진용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 뭐 지금 제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거래처 사람이 계약 기간 종료하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공증까지 작성을 해 둔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의뢰인이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공증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끝난 뒤에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뭐 소송해야죠. 뭐 인도 소송이라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인도 소송을 해서 내가 승소를 할 때까지 계속 그냥 그 건물은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대로 두는 건가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 전세 사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8204님께서 전세 계약 12년도에 회사 숙소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14년에 재계약을 하고 여태 그냥 계속 그대로 계약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내일 전화를 해서 현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14년에 재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대로 지금 옛날 그 시세 그대로 계속 재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 시세로 재계약 요구가 가능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뭐 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뭐 그동안까지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뭐 새로운 또 기간에 대해서는 뭐 새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얘기하셔가지고 뭐 잘 뭐 좀 시세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월요일엔 용광로 법전 시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